이 바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암이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암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기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 몸이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 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질병을 몸의 어떠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견디는 몸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고 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요. 암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의 특성을 보면 암세포는 기존의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거거든요. 이 돌연변이가 된 세포를 우리 몸 전체에 만약에 이 세포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왜 전신에 면역계나 호르몬이나 신경계나 우리 몸 전체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자연의 질서상 뭔가 질병에 걸렸을 때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계속 공격을 하고 없을 텐데 우리 몸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의 원리상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하나의 치유 메커니즘 또는 이 몸을 어떻게 해서든 생존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견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 자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암세포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먼저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혐기성 세포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 배경을 보면 인체에는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고 또 몸에서 발생되는 독소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면 즉 해독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겨나는 몸을 보면 대부분 독소가 많은 환경, 노폐물이 몸속에 노폐물이 너무나 많은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반드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라도 지탱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암세포의 특징이 혐기성 세포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환경에서도 견디는 세포다라는 특징이 우리 몸이 견뎌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체 내에서 젖산은 불필요한 거예요. 이 젖산이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젖산 혈증, 산증이 되면서 이게 너무나 많아서 해결이 안 되면 혈관벽을 녹이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세포막에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인 젖산을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암세포의 특징은 바로 포도당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암세포가 포도당 대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당분을 먹지 말고 몸에 이제 저탄고지 식사를 하자. 탄수화물은 낮게 고지방 식사를 하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자라는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암세포의 특징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 암세포가 젖산 발효를 하기도 하다가 포도당을 대사를 해서라도 전신에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뻗어나갈까? 그것은 암세포의 정체성 자체가 몸 전체에 있는 독소를 해결을 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커져야만 몸을 살린다라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를 하면서 혈관도 새로 만들고 이것이 몸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스스로 혐기성 세포로서 산소가 없는 환경, 또 젖산을 활용하는 환경, 또 포도당을 활용해서라도 전신을 몸 전체를 지원하려
진행하려는 이 방향성을 통해 보면 암은 인체에서 분물질을 분비해서 인체를 망가뜨리는 어떤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방향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 또는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몸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수술을 잘 받고 어떻게 암을 다 제거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길래 암세포가 이렇게 독소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 또는 마음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어떻게 없앨까? 이것보다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내가 빨리 제거하고 건강한 몸의 환경으로 다시 만들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자연의 질서에 맞게 생활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연의 질서에 맞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독소가 생기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식사법을 하게 된다라면 몸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 환자지만 해독 과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면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또는 줄어들고 또는 종양이 있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면역 관해가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의 특징과 이러한 사례들로 봐서 암은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라 치유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는 이 암이 얼마나 진행이 빨리 될까, 얼마나 위험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 암이라는 것이 생겨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항상 생존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은 온몸을 사용해서 이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몸이라는 거죠. 또 조금만 영양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심장은 혈압을 올려서라도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려는 아주 기막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완벽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까지 걸렸다라는 이 시점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몸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왔는지, 내 몸이 얼마나 내 몸이 이렇게 가혹하게 암세포가 생길 만큼 내가 소중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영양을 공급하는 일에 또는 독소를 해독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했는지, 나쁜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지 않았는지, 또 내 마음의 스트레스는 해결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두면서 갈등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원한의 이런 나쁜 감정들을 계속 너무나 깊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항상 훌륭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우리 몸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잘 빠져나가게끔 다시 한번 환경을 바르게 세팅해 주는 것, 가장 균형 잡힌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걸 꼽자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들도 사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통증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가짜 약을 주고도 이 통증을 감소했거나 또 질병이 나았다라고 느끼는 그 확률인데요. 무려 70에서 80%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이 70%에서 80%까지 그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라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약의 한 면은 약효지만 또 다른 면은 독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의 증상의 부작용을 늘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먹는 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작용이 모든 약들의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약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플라시보, 유약 효과입니다. 70에서 80%라는 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 어떤 약들보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약, 즉 설탕, 알약을 통증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진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2배나 더 약효를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진짜 약효가 나지 않는 약을 먹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 몸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될 때, 희망적인 사고를 하게 될 때 병이 낫게 된다라는 효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병에 걸렸을 때는 내 몸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나 독일의 뮌헨 대학교에서도 먼저 환자들에게 외과적인 시술이나 약물보다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최우선적인 치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노시보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약효가 있는 약을 주고도 이것은 약효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 사람들은 그 약의 실제 효과를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시보 효과를 봤을 때에도 진짜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약효보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또 병을 낫고 싶어 하는 희망적인 의지, 기대, 이런 것들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이 정신적인 것, 이 마음의 요소가 같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라는 대로 현실이 창조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나타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심장마비가 언제 만에 일어나는지를 봤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요일이 있죠. 바로 쉬었다가 출근하는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무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크리스마스 전날보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끝난 크리스마스 후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 노화에 대한 기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80세에서 100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려 30년 전에 삶의 환경, 그때 유행했던 노래, 음식, 음악 이런 거를 틀어주면서 30년 더 젊은 시절을 회상하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몸에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노화 지표가 무려 15년이 더 젊은 상태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되돌렸을 때, 다시 30년 후로 되돌렸을 때 무려 하루 만에 신체의 이 노화 지표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통증 실험도 있었는데요. CNN의 엘리자베스 코엔이라는 기자가 미국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통증을 유발하게 한 젊은 남녀 그룹에 사랑에 빠진 이 파트너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통증이 무려 30에서 44%까지 감소가 되었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 효과도 보면 이 통증을 줄이는 확률이 30에서 50%인데요. 약 없이 그냥 파트너의 사진만을 보고도 통증이 감소된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더 선택해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부작용이 있는 약보다,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복통이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약보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행복한 상태의 모습, 또 행복한 그런 상황들을 상상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면 우리는 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겠죠. 병에 걸린 이 상태가 된다라면, 또는 병을 어떻게든 부작용 없이 빨리 낫고 싶은 분들은 항상 희망적인 기대, 긍정적인 생각, 또 행복할 때의 사진이나 행복한 모습들을 상상하는 것이 우리 몸이 빨리 낫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가 독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들, 몸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환경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인데요. 환경을 통한 오염, 화학약품, 살충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 세포의 돌연변이나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다양한 약물의 사용입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한 면은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 면은 독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장기적인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약효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몸 전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고혈압이 없었는데도 또는 변비가 없었는데도 어떤 약물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간이나 신장이 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몸 전체에는 독소가 쌓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또 나쁜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공식품도 가공한 음식이죠. 자연 유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불필요한 화학약품이 들어오고 또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트랜스 지방이나 또 나쁜 성분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는 불필요한 독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혈액도 탁하게 되고 또 림프도 막히게 되는 림프 순환도 잘 안 되는 독소가 가득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소화되지 않을 만큼의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나 밤에 야식을 즐기는 이런 습관들이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을 드시면서 원래 없었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작용들, 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대사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지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서 또 세포의 돌연변이나 또 독소의 축적이나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을 조심을 한다라면 이 암을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기 섭취는 암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기와 암의 상관관계는 아주 대규모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와 또 아들인 토마스 캠벨이 대략 6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8억 8천 명의 2,400개 지역으로 한 굉장히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역학의 그랑프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죠.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결론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총 칼로리의 10%를 넘길 때는 분명히 암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1981년도에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의 연구에 의하면 식습관, 특히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35%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은퇴자협회에서도 고기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고기 섭취량은 암을 증가시킨다 또는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그 식습관을 조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5% 이상 높다고 했고 또 폐암에 걸리는 확률도 20% 이상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실제 고기보다도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세포에 돌연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활성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이 가공육을 많이 먹은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백혈병의 발병 확률이 74% 이상 증가를 한 내용들이 보고들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췌장암과 방광암이 각각 67%, 또 59%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공된 고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요. 가공육은 정말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이 탁해집니다. 이 혈액의 이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람에 비해서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죠. 육식동물들인데요. 육식동물의 경우 사람보다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 위산의 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위산의 강도가 육식동물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 소화되지 않은 이 동물성 단백질의 찌꺼기로 인해서 혈액에는 그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당연히 온몸에 제대로 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죽은 동물의 단백질이죠. 존 맥두걸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죽은 시체의 일부를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때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 소화관 안에서 그 대사산물이 부패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 부패산물 때문에 온몸에 독소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소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아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인데요. 바로 3번째 요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기에 있는 대사산물들이 신장에서 계속 축적이 되거나 또는 대사산물이 뼈에 축적이 되면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장에서는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옴으로써 혈액이 탁해지고 또 몸의 불완전 소화로 독소가 쌓이고 또 결석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몸에서 많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를 계속 꾸준히 먹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 크게 2 요소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고기에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우리 모세혈관 벽에 또 세포막 속에 자꾸자꾸 쌓이고 축적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혈관은 온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혈관이 제대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이 지나가는 이 혈액의 성분들의 점도나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이 혈구들이 지나가면서 세포막 혈관 벽 안에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를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혈관 질환, 혈관성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림프 순환의 방해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고 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지용성 영양소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돼야 되는데 림프가 막히거나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혈관성 문제, 혈관 질환의 문제, 또 림프 순환의 문제, 림프가 막히는 등 이러한 부분에서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먼저 이 트랜스 지방은 무엇인가 알아보면 마가린이나 식물성 기름, 팜유나 다가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지방입니다. 인위적으로 이 지방의 구조에 변환이 생겨서 생겨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기름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변형들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암을 유발하는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의 영양소 전달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요즘 많은 분들에게도 많이 상식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먹지 않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공된 식품에 그 성분들이 다 포장지 겉면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 0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 자체의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때 재료에는 분명히 파뮤나 마가린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밀가루 음식을 라면이나 어떤 과자나 이런 것들을 튀기는 과정에서 이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여러 번 사용한 치킨 같은 경우에 다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을 통해서 또 튀겨내잖아요. 과정 중에서 트랜스 지방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몸에서는 세포막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는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특징인 혐기성 세포, 산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가 쉽습니다. 튀긴 음식을 매일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반면 이 트랜스 지방이 아닌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요. 바로 좋은 기름은 자연의 질서에 맞는 기름, 자연의 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도 기름이 들어있는 과일들이 있고요. 채소나 특히 이제 견과류, 씨앗에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통째로 견과류나 과일을 먹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고, 두 번째로는 엑스트라 버진급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은 안전한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안 되고요.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의 형태로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라면 이 기름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세포막에 인지질을 합성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포막까지 산소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거나 또 과일과 견과류 형태를 드시게 되면 일단 혈전이 예방이 되고요. 또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염증이 완화되는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 기록에 의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률을 45% 감소를 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80%까지 낮춘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름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바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픈 분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고민과 걱정,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있으십니다. 또 굉장히 불안하시고, 또 가족과의 갈등, 사회생활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또 나 자신과의 갈등도 있죠. 이렇게 많은 갈등 속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갈등이 바로 스트레스와 연관지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갈등 상황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전립선암이나 예방암이나 이제 암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인체는 이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면역 기전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고,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이 암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몸에서 이 세포들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막는 BAD라는 단백질이 세포 증식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기전으로 갈등이 원인이 되고, 또 이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지 않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면 암도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약 2만 명의 암 환자들의 암 종양 상태를 CT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이 종양은요, 모습이 마치 이 물결 무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 동전을 강물에 딱 던졌을 때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원형의 파동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갈등이 점점 해결돼 가고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보면 이 물결무늬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갈등이 해결된 환자가 약 6,500명 중에서 6,000명 정도는 계속 생존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암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암을 치료를 원한다면 그 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까지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암이 해결이 되고, 또 암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면역 관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암이 생기기 전에는 몸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암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그만큼 몸이 변화를 겪다가 암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이 신호를 보내줄 때 반건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반건강 상태에서 다시 몸이 건강한 상태의 균형과 영양과 해독의 상태를 질서를 잡게 되면 다시 암이 걸리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보내주는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진통제를 사용해야만 멈춰지게 되는 두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 매일 있다. 잠깐씩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있고 또 진통제를 먹어야만 두통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를 꼭 마셔야만 안정이 되는 그런 피로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우리는 이것을 만성피로라고 하죠. 만성피로도 역시 몸에 독소가 쌓인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로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각성하려고 커피를 마시거나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냥 즐거워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피로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커피라면 이것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과민 상태인데요. 흡연으로 반드시 눌러야만 안정이 되는 신경과민 상태. 이것도 역시 암이 보내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흡연을 해야만 이것이 안정이 되고 흡연을 의지해야만 상황이라면 상당히 내 의지로 자율적인 상태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몸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떠한 증상 때문에 계속 꾸준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이것 또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절대 예방약이 아니고 또 치료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통, 혈당이나 혈압이나 통증들을 일시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만 약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매일 먹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미 인체는 내가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니까 다 약을 먹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건 절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상태는 암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줄이는 방향, 또 약을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만들어야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늘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 상태가 깨어지게 되고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된 상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아보도우르의 이 면역 법칙에 의하면 과립구가 증가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 또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갈등입니다. 피하고 싶은 갈등, 너무 고통스러운 이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몸은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이 호르몬의 변화로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면역 체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 갈등 상황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만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늘 편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다닌다라면 내 자신의 현재 모습과 또 괜찮은 척을 하는 이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또 인체는 면역의 질서가 깨지면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이 모습 또한 나 자신과의 갈등의 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덟 번째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이 마음 상태,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내 마음에서 굉장히 또 고통을 수반하고 있고 또 나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마음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 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확신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늘 남들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역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0번째는 늘 이 기력이 없는 상태, 몸에 기운이 없는 상태, 늘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기운이 늘 없는 상태에서 인체의 방향은요, 독소가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몸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서 반드시 이대로 오래가면 안 되겠다. 다시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겠다라는 방향으로 틀어준다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삶의 과정이니까요. 반드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식습관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식습관 때문에 암에 걸린다는 그 통계가 무려 60%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 좋은 식습관만 가져도, 음식만 바꿔도 암에 걸릴 확률을 3분의 2까지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암의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채식을 많이 먹는, 많이 선택하는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이 굉장히 낮고, 고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이 많은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가공식품도 굉장히 많고, 또 산화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류, 붉은 고기, 가공육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암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 비해서 아직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은 암이 굉장히 적은 나라들인데요. 그들의 주식은 과일이나 채소나 통곡식, 이런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개발도상국이라 할지라도 큰 나라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고 또 값싼 어떤 가공식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많은 암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전반적인 통계들을 보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나라, 과일, 채소류, 통곡식을 선택하는 나라일수록 암이 줄고, 고기나 가공식품 이런 음식을 많이 선택하는 나라일수록 암이 많다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음식의 모형이다, 가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포에 꼭 필요한 산소, 그리고 50종 이상의 이런 영양소들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전체에 불필요한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세포는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 독소를 해결하느라고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굉장히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 가공된 육류입니다. 가공된 육류, 또 붉은 고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발암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동물성 단백질로 인한 돌연변이 세포나 또 독소로 인해서 암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붉은 고기와 가공육, 이것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일단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정상세포는 굉장히 굶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2배 높다라고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 당뇨 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분을 같이 동화작용시키는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이 영양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세포들이 영양소를 활용하지 못해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대사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 당분을 포도당 대사를 활용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설탕 섭취는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요.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탄수화물 음식이나 또 자연당인 과일이나 또 채소에 있는 이 당분들, 이런 것들이 암에 걸렸을 때나 암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이 감자튀김을 먹는 여성들이 미국에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자를 그냥 먹을 때는 쪄서 먹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발암 성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감자를 120도 이상으로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분은 발암 물질이에요. 본래는 공업용 화학 물질인데 이 성분이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막을 변성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자튀김이 유해한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가지고 식습관과 암의 발생 연구를 조사한 대규모 코호트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약 6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약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궁 내막암의 발병 비율이 무려 29%가 증가하고 난소암은 78%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마이드 성분 때문에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긴다는 환경 자체가 몸에 독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독소가 증가하지 않은 몸을 만드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해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세포와 인체 건강의 원리인 영양과 해독의 원리, 영양은 충분히 흡수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면서 독소는 내보내는 방향, 역시 몸과 또 정신에까지도 좋은 것은 흡수하고 독은 내보내는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암 환자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3가지인데요.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입니다. 또는 암세포만을 키우고 정상세포는 굶기기 때문에 이 3가지 음식들은 반드시 피해줘야 됩니다. 염증은 최소화하고 오히려 염증에 좋은 항염식품, 항암식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암 환자들은 무조건 자연 유래의 음식, 또 식물성 음식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류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 또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이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또 면역 활동을 활발히 해야만 하는 면역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또 암세포 혈관 신생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면역 세포들에게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유래 음식, 또 암 환자라면 최대한 유기농으로 살충제나 농약의 작은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국의 식품연구소에서는 3가지 음식을 추천을 했는데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입니다. 이 3가지 음식 모두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굉장히 항암 성분이 많은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음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사과, 그리고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사과도 역시 몸의 해독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 몸의 혈당이나 근육 건강이나 또 장애, 배변 활동에도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허브나 식물들을 많이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약 250만 가지가 넘는 이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6,000가지 정도가 항암 효과,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한국인들은 많이 먹고 있죠. 양파나 마늘, 이런 것들이 좋은 항암 성분이 됩니다. 또 한약재로 유명한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이 감초도 역시 항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매우 좋습니다. 인도인들은 미국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10분의 1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사람들은 늘 카레를 먹죠. 카레를 즐겨 먹는데요. 이 카레 속에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큐민은 강황이나 울금에 들어있는 노란색 성분인데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은요, 커큐민을 어떻게 해서든 밥에 뿌려 드신다거나 건강하게 카레를 만들어 드신다거나 반찬에 뿌려 드시는 등 이것을 또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성분을 즐겨 먹는 습관, 또 제가 늘 강조하는 하루에 500g, 최소 500g의 과일, 채소, 스무디를 만들어 드신다면 암 환자들에게 늘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나 또 항산화 성분들이 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꼭 도움이 되는 3가지 라이프 스타일은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숙면,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운동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암 환자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데요. 실제 운동을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이나 암 종양이 증식되지 않는 환경은 30% 정도 줄어든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 30분 정도, 길어야 1시간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몸에 암 환자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에 걸린 2,987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걸었는데도 이 사망률이 줄어든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걸었던 대장암에 걸린 약 7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걸었던 여성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61%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환자의 나이나 종양의 크기나 발생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말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국 임상중앙학회에서는 추천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운동 필수니까요. 하루에 30분 또 1시간 정도씩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면입니다. 숙면이 암을 예방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암을 유발하는데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잘 때 대장 용종이 걸릴 확률이 50%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숙면을 하는 동안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분비하게 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인한 세포 재생과 또 암세포를 증식을 막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이 시간에 반드시 잘 주무시는 것,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마음인데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면역체계가 깨지게 되고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환경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암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을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온 몸에서 몸 전체의 조화와 균형에 가깝게 됩니다. 실제로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불행한 것을 많이 느끼며 피해자처럼 살았던 한 여성이 감사의 길을 쓰면서 감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백혈구 세포가 정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암 환자들 상담을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스스로 뭔가 희생자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이 감사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걸 찾게 되니까 마음에서 안정이 나오고 마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암에 걸린 분들은 운동, 숙면, 또 즐거운 마음 관리하는 것, 이 라이프 스타일을 꼭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채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동물성 음식을 배제한 음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 살아있는 과일,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채식을 하게 되면 암세포 억제에 꼭 필요한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됩니다. 바로 항염 성분, 항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에 있는 퀘르세틴, 포도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에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바로 항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밥빵, 고기, 우유, 우리가 주식으로 먹었던 보양식으로 먹었던 음식에는 사실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 채소에 들어있게 되고요. 이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일수록 암 발병률이 낮고 또 암에 걸렸을 때 다 회복하는 방법이 또 이 채식을 선택함으로써 나아지게 되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8개국에 무려 30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암이나 여러 심혈관 질환들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음식의 중심에는 바로 채식 식단을 가지고 있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 채식 연구를 했는데요. 채식을 한 11,000명의 사람들을 15년 동안 관찰을 했을 때 심장질환이나 암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보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2배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채식하는 사람들 5만 명의 사람들을 관찰했는데요. 역시 암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린 확률이 낮았습니다. 이 채식과 반대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와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나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롤로 러셀 연구원에 의하면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의 25개 국가 중에 무려 19개국이 암 발병률이 평균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암에 많이 걸린다라는 통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고기를 아예 안 먹거나 거의 먹지 않는 나라 35개국을 살펴보니 암 발병률이 평균 이상인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적게 먹을수록 암 발병률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도 역시 채식이 암을 예방한다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00만 건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본 바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00g 정도의 과일, 채소를 먹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공식품이나 또는 정제탄수화물이나 또 고기류 음식, 우유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접하기 쉬운데 상대적으로 과일, 채소는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루에 아침 식사 한 끼 정도는 과일 식단을 차린다라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육이나 또 가공식품은 정말 채소로 먹는 습관.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하루에 80g 이하 정도로만 꼭 섭취하셔야 되고 또 안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유발하기 쉽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었다고 암에 걸리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는 거죠. 붉은 고기나 가공육도 채소로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치료에 좋은 과일로는 레몬과 또 베리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즈베리를 많이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레몬이나 이 베리류의 과일은 강력한 항균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은 대장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이 12가지 이상의 암세포를 파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드리아마이신보다도 악성세포를 파괴하는데 10,000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라즈베리 같은 이 베리류 과일에는요, 이 추출물들이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세포의 약 90%를 파괴하는데 성공한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라즈베리의 경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암, 유방암, 식도암, 구강암, 방광암, 폐암, 백혈병까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암 치료에 좋은 채소는 십자가 채소인데요. 바로 브로콜리나 양배추입니다. 이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 항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양배추와 함께 케일이나 겨자나 무, 콜라비 이런 십자가 채소가 항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식탁 반찬 위에 케일이나 또 양배추, 또 콜라비 이런 것들을 늘 같이 곁들여 드신다면 좋은 항암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잇몸 질환과 이 질병 그리고 암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 남성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들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는 잇몸 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죠. 이 세균 속에서도 유해한 균이 많은 상태이고 유해한 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잇몸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나쁜 균이 많고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잇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리고 위장을 쭉 지나서 마지막 이제 항문까지 이르는 우리 몸의 이 장을 보면요. 약 9m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면 같은 점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잇몸은 나쁘고 위장관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비슷한 이 균들이 소화기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잇몸 질환과 병의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하면서 잇몸에 해로운 균, 진지발리스라는 균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균이 구강암, 식도암, 간암, 췌장암 12가지 이상의 암적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균은 단순히 소화기 쪽에 관련된 암뿐만 아니라 뇌 쪽 질환인 치매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에 있는 세균과 이 장에 있는 세균과의 또 연관성이 되는데요. 장에 있는 세균, 즉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건강한 균, 유익균과 해로운 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 이런 비율 사이에서 유해균이 증가할수록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다양한 많은 질병들과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뇌쪽 질환까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면 우리 몸 소화기 전체에서도 나쁜 균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염증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잇몸 건강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입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쉬운 일상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소금물로 아침마다 이 가글을 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 우리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로 오일 풀링을 하는 겁니다. 이 코코넛 오일 속에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성분들이 있고요. 이 나쁜 세균들은 제거하고 입속에 좋은 세균들은 계속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코코넛 오일 풀링도 굉장히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유기농 이제 코코넛 오일을 준비를 하셔서 아침에 한 2스푼 정도 입안 가득 넣습니다. 최대 3분, 3분까지 좀 힘들 텐데 최대한 오래 3분 정도까지 인식을 하면서 가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릴 때는요, 이게 기름기 성분이다 보니까 일반 하수구에 버리지 마시고 휴지에 싸서 잘 뱉어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풀링을 하면서 구내염이나 구취나 입속 염증들이 많이 사라지는 좋은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독소를 빨리 제거해야 암세포가 줄어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되는 물질들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 의하면 첫 번째 물을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염소로 소독한 물, 이 염소 자체가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 이 불소 또한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으면서 몸에는 알루미늄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몸에 있는 중금속이 빠져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건강 환경인데 오히려 중금속이 쌓이게 되니까 이 물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한 물은 깨끗한 미네랄이 있는 그런 자연에 가까운 물,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로는 이 환경 속에서도 화학약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환경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또 화장품을 바르는 이 모든 환경들 자체가 사실 거의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샴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의 경우도 최대한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이 들어간 땀을 억제하는 그런 화장품에는요, 알루미늄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알츠하이머병을 30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으로는 머리 염색입니다. 이 머리 염색하는 그 성분도 두피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거를 또 해독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고 또 빠져나온 성분들이 방광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들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통계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염색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방광암의 발병 확률이 2배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염색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천연 염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가공식품과 먹는 음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공식품 당연히 제조하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첨가물들은 세포막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세포막에 영향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몸 전체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암 환자들에게 세포의 영양 흡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몸이 점점 살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양해야 된다, 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소화 흡수돼서 내 몸에 영향이 돼야 되겠죠.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들, 소화가 되지 않은 고기들 먹어봐야 소화시키는데 더 힘만 들게 되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또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은 소에서는 소의 성장 속도에 맞는 호르몬이지만 사람은 소처럼 성장하지 않죠. 사람에게 들어올 경우에는 암세포를 더 증식시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있는 성장 호르몬 맞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나 칼슘 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암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우유를 선택했을 때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들이 더 커진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유는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암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이나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 인간관계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상처받을까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리 걱정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컸을 때 이 암세포는 더 커지고 또 암이 잘 낫지 않은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특히 암은 병이 아니라 치유 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암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잘 자라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또 마음에 있는 독소도 제거하고 또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생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간다면 누구나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에 걸렸을지라도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을 너무 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내 몸에서 내가 영양의 불균형이 와서 생겨난 세포이니까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친구처럼 바라본다라면 이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또 건강한 몸의 환경을 만든다라면 암을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서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